우리들, 뭐 저를 포함한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하루 종일요, 휴대전화 벨소리도 여러 가지죠. 또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카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까똑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벨소리 울리죠. 쇼핑센터를 가도 요즘에는요, 막 음악이 뭐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막 들려요. 아무튼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시끄러우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연말에요, TV를 바빠서 잘 못 보는데요, 어쩌다 TV를 틀었어요. 많은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내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왜 그룹으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 그걸 봤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계속 말을 해요. 심지어는 그 밑에 자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을 할 틈이 있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 배운 것이 정말로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되려면 배운 다음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웠던 정보들이 단백질 분자, 프로테인 파티클로 바뀌어서 뇌에 싹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고3들, 재수생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막 야간 자율학습 막 10시 반, 11시까지 막 빡빡 줄 긋고 하고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게임해야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용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배운 것들을 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와서요, 게임을 딱 열심히 하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가 무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고.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려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와서 이렇게 좀 약간 멍 때리고 있거나 소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쉬는 동안에 다리라도 좀 움직여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너 숙제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 다음 할 걸 빨리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루 종일 소음, 사람의 말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을 차근차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지루해하고 못 견뎌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구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요즘 들고 싶어하는 명품 뭐 백들 있죠.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태블릿 PC, 뭐 좋은 스마트폰 나오면 막 갖고 싶고, 그죠? 그게 자존심이 막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구마저도 지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는 참 없이 살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들의 딱 중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한참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였고요. 그렇지만 저희 역시도 갖고 싶은 거를 충분히 잘 갖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운동용품을 이렇게 파는 조그만 잡화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쇼윈도에 스케이트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하얀색 가죽 스케이트. 우리 김연아 선수가 신는 피겨 스케이트가 딱 걸려 있는데요.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랑 손을 잡고 거기 잡화상 앞에 가서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저걸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산타를 믿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려요. 아,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 그것을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빨간색 스케이트였어요.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 스케이트를 6학년 때 받았는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어떤 마음이 한편 들었느냐 하면은 아,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이게 5년 이상이 걸렸지만 내가 그걸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요롭죠. 물질이 요즘엔 넘쳐나요.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 휴대전화기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상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기능이 더 좋은 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처럼 늘 너무 지루한 걸 못 견디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원하는 건 빨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침묵이 흐르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러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욕구 지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딱 정해진 결과는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예상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도 수정해보고 오류도 바꿔보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 기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나 이거 선물로 받은 옷인데 어때, 이쁘지 않냐? 자기가 봤을 땐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야, 됐다 촌스럽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절 기능은 자기가 편안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편안한 안정된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조절 기능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란스러움, 시끄러움, 너무 빠름,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자가 너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조용하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것들이 조절 기능을 망치는데 가장 주역이다. 그래서 사일런스, 침묵을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Personne ici n'a plus de saison. Pourquoi écouter en vain la météo cruelle? Moi j'aime autant.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뭘 하나 이룬 거, 이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재벌이라고 하루에 5끼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변기에서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재력가들이 꼭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지, 친구, 가족들과 편안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가끔요 어떤 엄마는요 애랑 걸어갈 때요 아이의 보폭에 자기 걸음을 안 맞추는 엄마가 있어요. 막 자기는 빨리 가요. 근데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만큼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럼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거나 이렇게 발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똑바로 걸어,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것처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타산지석을 삼아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나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남자는 되게 추운데 자기 혼자 목도리하고 가네. 옆에 가는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돌려주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싸이 씨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면 왜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야, 여기 싸이의 말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긴 쳐요, 그냥 이렇게. 추느라고 정신이 없지? 이걸 다양하게 분석을 안 해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보다 교육적인 지원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랑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음식이요. 그리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렇죠. 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열심히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안 오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작 나랑 밥을 먹으러 간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기념도 해야 되고 사진도 올려서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게 이벤트예요. 모든 게.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상대방이 지루해할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소문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저 농담하고 좋게 웃고 떠들다가 끝나지 정말 진지한 나의 내면, 나의 고민, 내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친한 친구하고도 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고 나의 내면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은 눈의 힘을 배꼽으로 보내보세요. 배꼽.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나? 나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 어떤 걸로 갈등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화장실은 한 번씩 가시죠.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마시고 배꼽에 힘을 보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불안할 땐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험은 4, 5살짜리 아이들을 가혹한 딜레마에 빠뜨린 실험으로 유명하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탁자에는 마시멜로 1개와 종이 놓여 있었고 아무 때나 종을 울려 실험 진행자를 부르면 그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진행자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1개를 더 준다고 말하죠. 원하는 때에 작은 보상을 받을지, 힘든 상황에서 15분을 기다렸다가 더 큰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방 안에는 장난감이나 책, 그림 등의 아이의 주의를 빼앗을 물건은 전혀 없고 이 상황을 실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절반은 애써 정신을 딴 데 팔면서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멀리하며 15분을 기다리는 일종의 위협을 일부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How'd you do? So did I tell you to give you another one? 이 간단한 실험은 만족지연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지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이어진 연구인데요. 이들 참여자 표본을 추적해 10년 간격으로 다양한 척도로 그들을 평가한 결과 4, 5살 나이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느냐에 따라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했는지가 차이를 보였고 나아가 대입 시험 성적도 달랐다. 그들이 27살에서 32살이 됐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와 더 나은 자아 존중감을 보여줬고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했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했겠다. 관련 연구가 줄을 이어 세계 전역의 신문과 잡지, TV 방송들이 앞다투어 마시멜로 테스트와 관련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세계는 마시멜로 열풍에 휩싸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실험이 유명해지다 보니 이 테스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수석연구원 마이어가 내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녀의 4살 배기 아들이 만족을 지원하지 못하고 당장의 한계에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우 탁월한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한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만족을 지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그 아이의 끔찍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마도 TV에서 본 테스트를 집에서도 해보고는 바로 집어먹는 모습에 우리 아이가 너무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닌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이러한 오해는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즉 아이가 미래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알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욕구가 원래 연구가 담고자 한 의미를 변질시킨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저자가 자제력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잘 될 만한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제력을 키움으로써 훗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즉시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1개 더 얻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심을 딴 데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먹을까 말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의 검지가 종 위를 맴돌았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그러더니 갑자기 접시와 종이에서 시선을 거두며 고개를 획 돌리고는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몹시도 재미난 어떤 일이라도 한 것처럼 주먹으로 입을 막으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아냈다. 아이의 얼굴은 자기 만족적인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아이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재미난 딴짓을 함으로써 힘든 상황을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사진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웃기고 괴상한 표정을 지어보거나 코나 귀를 파기도 합니다. 관심 돌릴 데가 없으면 아예 엎드려 잠을 청하기도 하는 등 유혹을 외면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아이들의 상황에 따른 자제력의 차이를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가 선택한 보상을 접시에 올려놓고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조건을 바꿔 접시 아래에 놓아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조건일 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짐작하셨듯이 보상이 눈앞에 보일 때 유혹이 훨씬 더 커져 아이들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고,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평균적으로 눈앞에 보상이 보일 때보다 거의 10배나 오래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시멜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쫀득쫀득하다, 달콤하다, 녹아내린다, 맛있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하얗다, 둥글둥글하다, 두툼하다, 구름 같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팀은 마시멜로 테스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에겐 보상의 뜨거운 측면, 즉 식욕을 돋우는 매력적인 특질을 생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차갑게 생각하도록 마시멜로를 둥그런 뭉게구름처럼 상상해보라고 유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시멜로가 쫀득쫀득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한 아이들보다 뭉게구름 같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평균 2배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특정한 보상에 대해 뜨거운 생각에 빠져들면 만족을 지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아이들 자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알아냈다. 원하는 것에 대해 뜨겁게 생각하도록 유도됐을 때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도 차갑게 생각하도록 자극했을 때는 쉽게 기다릴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혹 앞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 뇌 안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극을 정신적으로 상징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뜨거운 자극에 희생양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 힘은 전전두 피질에 존재한다.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거의 무한한 방법으로 유혹적인 자극을 시키는 힘, 자극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그곳에서 시작된다. 미셸 박사는 이것을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대뇌 변형계에서 작용하는 뜨거운 충동 시스템은 반사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마시멜로우를 덥석 먹게 만들고 끄는 지 며칠 안 돼 담배를 다시 찾게 이끌고, 또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범죄를 만들죠. 이에 반해 뇌의 전전두 피질에 자리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인지적이며 복합적이고 뜨거운 충동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활성화됩니다. 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자기 통제 노력과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유아원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 초기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발달하고 점진적으로 활발해지며 20대 초반을 지나야 완전히 성숙해진다고 미셸 박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제력이 길러지는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는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뜨거운 충동 시스템은 강화시키고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약화시켜 우리를 유혹에 무릎 꿇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인 월터 미셸 박사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인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과천에서 명문대를 다녔던 대학생이 부모를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대학생의 어머니는 명문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엘리트 군 장교 남편을 만나 영부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의 계급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부모는 좌절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욕구를 가졌고, 이로 인해 아들들을 질책과 훈육으로 철저히 통제하며 공부를 강요했는데요. 큰아들은 이런 부모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항하였지만, 소심한 둘째 아들은 늘 부모의 통제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속으로 삭히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국내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본인보다 성적이 부족했던 형을 위해 동생인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취방과 세간살이를 마련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형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부모에게 극단적인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결국 자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친형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할 경우 아이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왜 부모를 살해했을지 학생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인정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학생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부모가 한 번도 인정해 주질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에게 소극적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제거하는 극단적 방식을 안타깝게도 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짓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큰 심리적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곁에서 아이를 도와준다면 아이 스스로 조절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인이나 유명인들이 추행과 희롱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갑질 논란 등으로 대중의 지탄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탓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유명인사가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다. IQ만 말하는 게 아니다. 감성지능이나 사회적 지능 역시 탁월한 인물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위치에 이르렀겠는가? 그런 그들이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사람은 자기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바로 심리적 면역체계입니다. 심리적 면역체계는 과거에는 자아방어 기제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스 인지를 줄이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 자신이 착하고 똘똘하고 가치 있다고 믿게 만들어줍니다.
약간의 착각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 착각이 과도한 자신감을 불러와 위험한 의사결정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때로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통제가 잘 됐다고 느끼게 되면 외부 피드백이나 위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해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박의 경우 주변 인물들이 조작을 통해 초반에 돈을 따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자신이 이 도박판을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져 다음에 몇 번을 지더라도 다시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손해를 입게 되죠. 혹시 주식을 할 때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일이 산더미 같은데 유튜브 등 딴짓을 하다가 일을 그르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기 통제를 정신력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 학자들은 의지력을 기묘하지만 한계가 있는 생물학적 자원으로, 즉 일시적으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본다. 이들이 말하는 자기조절 강도 모델에서는 의지력이 한정된 양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내면적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의지력이 근육과 같다는 것은, 즉 인간이 가진 자제력은 고갈되기 쉬운 소모성 자원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조직 행동론 전문가로 꼽히는 칩 히스와 데니스가 한 실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1단계에서는 배고픈 상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팀은 초콜릿 쿠키를 먹도록 허용하고 다른 한 팀은 초콜릿 쿠키를 냄새는 맡지만 먹지는 못하게 하는 대신 무를 먹게 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들에게 풀기 힘든 어려운 퍼즐을 제공해서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이 퍼즐 풀기를 수행하다가 포기하는지 이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쿠키팀은 그 퍼즐을 19분 동안 풀기 위해 노력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4번의 성의 있는 시도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무팀은 쿠키팀이 소비한 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분 후에 포기했고 가까스로 19번을 시도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와 같은 원리이다. 첫 번째는 들어올리기가 쉽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근육은 지치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역기를 들어올릴 수 없게 된다. 무팀은 먹고 싶은 쿠키의 유혹에 저항하느라 이미 자제력을 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퍼즐 문제 앞에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 상황과 다를수록 사람들의 자제력은 빨리 소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판에 몰려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감의 스릴. 오히려 막판에 몰려서 막 쪼이는 느낌이 들 때 이때, 마음이 타들어갈 때 이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 왼편으로부터 뭔가 쫙 타고 오는 이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되게. 네. 여러분 중에 그 막판에 스릴을 즐기는 분들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막판에 몰리게 됐을 때 나는 뭔가 이게 쫙 타는 느낌이 좋지만 몸도 같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과 혈관계통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와. 네, 원래 학술 용어는 지연 행동이라고 해요. 어떤 걸 미루는 행동 자체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 미루는 행동 대신에 구물거림이라는 단어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행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게을러, 의지박약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자기한테 붙이게 되면 더 일을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물거림이라는 말을 저는 선호하는데 원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을 칠 거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단계. 이게 꾸물거림의 정의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 한 20년 가까이 저 대학생들과 같이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보고서 과제를 주게 되면 특정한 날에 자정까지 이거를 이렇게 파일을 탑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딱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아무리 해도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0점 처리를 합니다. 예외 없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데 여러분 한 3개월 전쯤에 그 보고서 내야 된다는 공지를 하고 중간에 친절하게 리마인더도 여러 번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내는 줄 아십니까? 언제 제일 많이 냅니까? 당연히 마감 당일날 많이 냅니다. 네, 마감 당일날 많이 내면 괜찮은데 학생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11시 50분부터 냅니다. 11시 50분. 괜찮아요. 11시 50분 한 10분 남아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파일 클릭하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11시 57분부터 냅니다. 11시 57분. 아직 괜찮아요. 3분 남아있잖아요. 3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게 뭐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11시 59분에 내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 뭔가 승부사, 이거 완벽주의자 같잖아요. 보면 오탈자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신인류가 있습니다. 신일류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매 학기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신인류는 뭐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학생들이 있어요. 예, 상당히 긴 이메일 받습니다. 상당히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서사가 길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게다가 그중에 어떤 학생은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59분에 눌렀다. 눌렀는데 갑자기 모래시계가 떴다 화면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파랗게 바뀌면서 치명적 오류 뭐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일본 좋네. 남기고? 어떤가요? 김경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니까 실제 이런 학생 좀 많이 보셨습니까? 뭐 교수님의 에피소드가 다 저의 에피소드.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데드라인이 예전에 그 남북 전쟁 때 이렇게 딱 울타리 쳐놓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거 넘어가면 안 되라고 했는데 이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넘어가면 또 죽이는 거죠. 사살하는 거죠. 그게 진짜 데드라인. 이걸 데드라인이라고 지금도 쓰는 걸 보면 그만큼 그거 저기 선 안 지키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미우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라고 또 역으로 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궁금하네요. 59분에 낸 친구들. 성적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성적 자체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럼 많이 꾸물거리는가 이 영역이 되게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취침 시간 있잖아요. 이것도 꾸물거려요. 오, 핸드폰. 맞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너튜브 이런 거 보시게 되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보건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쇼츠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거의 자동화 넘기는 되신 거죠. 저거 같은데, 네. 사실 실제로 이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한 그 상태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침 시간 꾸물거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사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꾸물거리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 이게 이제 많이 꾸물거리는 중에 1번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 아까 건강검진 말씀드렸지만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머물거리는 거. 건강검진을 사실 막 매년 같은 기간에 막 이렇게 받는 것도 스스로의 일을 막 미루고 뭐 그런 류들이 아닐까요? 실제로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 12월이에요. 맞아. 12월 말에 가시면요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날 회가 넘어가기 전에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월 20 며칠 이렇게 되면 아예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 이렇게 건강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미루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꾸물거리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건강 문제하고도 관련되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독일에서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과태료 먹고 연체료 낸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체료 자체가 총액이 3억 8천만 유로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억 원 정도. 시간 자체도 보면 그 독일의 경우입니다. 보통 한 하루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평균 한 3시간씩은 허비를 한대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29일 정도는 그냥 웨이스팅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네, 이러니까 네. 훨씬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그렇죠. 빨리빨리 정신이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어떤 그 인류학 연구하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네.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이렇게 옮기나 평균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요 1분 동안 이렇게 걷는 거를 25걸음을 옮겨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걸어서 35걸음을 옮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은 몇 걸음이나 옮길까요? 1분에 어떠실까요? 네, 1분에. 1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70? 60 넘을 것 같은데. 넘을 것 같긴 해. 65? 65, 56번 걸음 옮깁니다. 와 진짜 빠르다.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걸으면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걷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을 걷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멈추는 게 두려운 나라이다. 쉴 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한정된 시간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많은 게 뭡니까? 1등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한정된 시간 속에 잘해야 된다는 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이걸 잘하고 싶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이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꾸물거릴까? 저는 20대 정도? 20대. 약간 사춘기가 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 조금씩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뭘 시켜도 조금만 있다가 뭐 하라고 해도 나중에 약간 요런 몇 살 때, 몇 살 때?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몇 살 때 그 같아요? 사춘기가 오는 그 시기. 사춘기 나이 때? 저는 한 5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한 중반까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회적으로 일단 가장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할 시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그러면서 결정에 대한 꾸물거림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보통 저희가 볼 때 14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맞았어. 요 두 명이 정말. 약간 MG? 보통 뭐 그 MZ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꾸물거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보통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 이런 게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난대요. 예, 그래서 보면 그 노인분들이 일을 미루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국에서 대학생들 대상 한 뭐 600명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절반인 50%는 실제로 시험 볼 때 그 전에 꾸물거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보고서를 늦게 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인들도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사람은 약 20% 정도를 봅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실제 학원 안 가고 뭐 어디 안 가고 계속 그게 꾸물거리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혹시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일을 이렇게 미루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아요. 꾸물거림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우울, 그리고 불안, 실제로 어떤 약물 사용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물? 실제로 할 일 있는데 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되게 자기를 많이 비난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꾸물거림이 불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단편 소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쓴 단편 소설이 약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위급 공무원이었던 바샤 슌코프라는, 이름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바샤 슌코프가 회사에서도 상사의 총애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기가 흠모했던 그런 그 여인과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상사가 너 일 잘하니까 내가 좀 너한테 경력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줄게. 3주 안에 이 일을 하면 너한테 상당히 플러스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예비 처갓집도 가야 되고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좀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상사가 이걸 하니까 거절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턱 받았어요. 한 3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처갓집에도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이제 미루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하룻밤을 새면서 이걸 해봤어요. 근데 생각만큼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상사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할 일들, 다른 일들이 생겨서 딴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3일 밤을 새서 이걸 해야 돼요. 3일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러다가 실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일을 못하게 되면은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망상이 생기고 결국 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 이걸로? 왜냐하면 전혀 현장 생활자를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 꽃이 핀 거죠. 충격적이네요. 많은 분들은 사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꾸물거림이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꾸물거릴 때 심리적으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불편한 마음도 많이 겪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물거림은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의 실패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폴란드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는 일반인들하고 만성적으로 꾸물거리고 어떻게 둘이 다른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요. 같은 동수를 미리 이제 사전 검사를 해갖고 꾸물이와 꾸물이지 않는 사람 부른 다음에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 여러분 혹시 청기 백기가 맞습니까? 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건을 2개로 나눈 거예요. 한 조건에서는 내가 정답을 맞출 때마다 연구자가 1,000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보상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처벌 조건에서는 내가 미리 맡겨놓은 돈에서 내가 틀릴 때마다 내 돈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 조건일 때와 처벌 조건일 때 꾸물거리는 사람과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이 실제 보이는 행동 패턴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꾸물거리지 않는 일반인이 지금 저 노란색이고요. 꾸물거리는 사람은 빨간색입니다. 이 Y축은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이에요. 보시면 보상받을 때는 오히려 누가 더 빨리 풉니까? 꾸물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보상 조건을 놓으면 훨씬 펄펄 나는 거예요. 보상받기 신나잖아요. 근데 그게 역전되는 거가 처벌 조건에 들어가서 내 돈이 지금 나가게 되는 위협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 훨씬 더 이게 오래 걸려요, 자체가. 보통 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일을 꾸물거려서 민폐가 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 반드시 시간 맞춰야 돼 이렇게 위협감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더 꾸물거리거나 잠수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 번 계속 틀린 거예요. 계속 눌렀는데 이제 계속해서 틀린 띵띵띵띵 틀린 답이 계속 눌렀어요. 그러면 보상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별로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보상 조건에서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틀려도 제로니까. 그런데 처벌 조건일 때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좀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는데 반해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빨빨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돈이 땅땅땅 나가고 있고 점점 이렇게 불안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될 대로 누르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일을 하는 수행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실패가 반복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충동적으로 변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충동을 강조하냐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어요. 예, 보면은 만성적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 만성적인 음주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번이 충동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만성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규칙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1시에 오기로 했는데 1시 5분에 늘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그 룰 자체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좌절 상황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 즉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약한 사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딕폴의 그 왜 조세 페라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일단 해, 막 꾸물거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고 하는 거를 만성 우울증인 분한테 힘내. 혹은 뭐 경기를 앞두고 막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긴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효과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상황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조언들이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적 힘을 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 오히려, 네. 네네. 근데 또 저는 어떤 연구자들을 보면 이게 만성적인 혹은 기질적인 측면이 좀 있다, 꾸물거림에. 사실 저도 약간 이런 면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상황과 기질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이게 꾸물거림이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거라면 모든 부분에서 꾸물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꾸물거리지 않잖아요. 아, 속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향성이 기질의 일부 영향이 있고 또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늘 똑같이 했는데 30분 늦는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 만날 때. 몽둥이 뾰족한 거나 몽둥이 같은 걸로. 저는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을 저는 예를 들면 3시면 2시 반까지라고 그래요. 아, 거짓말을. 거짓말로. 그나저도 한 1, 20분 조금 늦게 늦는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제 제가 나갈 때쯤 전화를 걸어서 뭐 하고 있어? 이제 지금 머리 감으면 2호선 타고 어떻게 돌아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의 그 행동 반경까지도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약간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네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이렇게 실제로 그분이 혹시 30이 넘었습니까? 네, 30 넘었어요. 40대입니다. 잘 바뀔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낫죠? 네.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맞아. 네, 힘들어. 사실 보면 30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30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방식이 굳어져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자,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김정학 씨께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자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글자 색깔을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녹색입니다. 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 파란색입니다. 대답이 좀 느려지시는 거 느끼셨어요? 자, 이걸 굉장히 재밌게도 존 리들리 스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던 자기 이름 성을 따서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 순서대로 글자의 색깔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빨강, 파랑, 노랑, 연두, 주황, 검정, 보라, 회색. 네, 잘 하시네요. 색깔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파랑, 빨강, 검정, 파랑, 노랑, 파랑, 연두, 빨강. 중간쯤 넘어가시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처음에는 그래도 좀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걸 빨강이라고 안 읽고 파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됐는데 한 연두색 저도 지금 실수하네요. 파랑 그다음에 노랑이라고 대답해야 될 중간 부분쯤 되니까 이제 자꾸 습관이 나오죠.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지금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예전엔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켜봤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그 일에 뭐가 숨어 있느냐? 예전엔 하는 게 정답이거나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게 정답일 때 우리 인간은 그때 또 어떤 일을 잘 못합니다. 습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습관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아니죠. 나쁜 습관 위에 다른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습을 어떻게 없앨까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우세요.
내가 TV를 볼 때 손으로 자꾸 뭘 집어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TV를 보면서 그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책 의지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쁜 습관을 사람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허황된 착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담배를 끊으셨을 때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력이 있을 때 이때는 담배를 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요, 다른 의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담배를 피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고 오전 11시까지 참고 계셨어요? 이건 담배에 관련된 내 의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오전 11시 좀 넘었을 때 다른 부하 직원이 왔는데 서류를 엉망으로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내가 불불 화가 납니다. 딱 이랬는데 내가 어제 다른 직원들한테 왜 동료들끼리 화를 내냐.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자.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척 해야 되죠. 그래서 짝을 괜찮아, 힘내, 다시 해와. 그냥 속으로 불불 끓습니다. 그럼 내가 이 화를 참기 위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럼 뭡니까? 의지가 고갈됩니다. 담배를 참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저 친구한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총량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혹은 총량에서는 어쩐지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총량의 법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종류가 같은 에너지는 결국 여기서 소모되면 다른 곳에서 쓸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의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에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한 군데서 막 지랄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지랄할 양이 줄어들고, 어렸을 때 마구 지랄을 하면 늙었을 때 지랄의 양이 적어지며, 너무 20대, 30대 때 이 지랄을 참으면 50대, 60대, 70대 때 이게 터져 나온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의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도 총량의 법칙이 있답니다. 이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썼으니까 이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그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긴 경험과 연륜과 노하우가 있어도 직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철저히 지배를 당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예요.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쌉니다. 공은 얼마일까요? 지금 대부분 10센트라고 오답을 하셨어요. 정답은 5센트예요. 5센트여야 1달러 더 비싼 야구 방망이가 1달러 5센트겠죠. 그럼 둘이 합쳐지면 1달러 10센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선 10센트가 떠오르고 계세요. 왜 이럴까요? 이 이유를 설명드리기 먼저 앞서서 이렇게 오답이 빨리 나오는데도 오히려 높은 비율로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난독증 환자예요. 우리가 어떤 글이든 단어를 읽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이나 옆에 있는 단어들도 슬쩍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스팬이라고 해요. 리딩 스팬이라고 합니다. 읽는 것에 대한 범위죠. 눈의 범위입니다. 이게 좁은 분들이에요. 난독증 환자의 체험을 가볍게 해보시려면요, 동그랗게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대고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난독증 환자니까 글을 휙 하고 읽을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박또박 읽으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박또박밖에 못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답률이 높을 수가 있다. 우리는 저 글을 훅 읽으면서 1달러와 10센트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보다 1달러가 더 비싸다는 단어를 봅니다. 스팬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가 더 비싼데 하나는 10센트, 1달러라는 정보가 있으니 1달러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센트라는 답이 더 빨리 오는 겁니다. 오답이.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정상인들도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오답 없이 정답에 더 가까운 비율을 높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난독증 환자분들처럼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 되겠죠. 바로 이 상황에서 있는 겁니다. 글을 더 작게 하거나 글을 더 흐릿하게 하거나 글의 폰트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더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10센트가 떠올라도 이건 아니구나, 5센트가 정답일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생각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직전에 무관한 일에 대해서 빠르거나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전에 무관한 일에도 빠르거나 수월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발표를 내가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왠지 오늘 아침 7시 반에 나갔는데 버스가 바로 와요. 그래서 평소보다 빨리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 앞에 딱 도착했더니 엘리베이터가 바로 내려와서 문이 쫙 열립니다. 마치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쫙 들어가서 12층까지 올라가고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 이날따라 부팅도 빨리 돼요. 복사기도 빨리 돌아가고 커피도 다 내려와 있고 이러면 마치 나는 10시에 들어가는 회의에서 오늘 회의가 잘 되고 발표도 잘 될 것만 같다는 자신감에 차면서 들어갑니다. 직전에 무관한 경험이 나의 자신감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그 전에 일들이 잘 안 풀려요. 버스도 늦게 오고 복사기도 잘 안 돌아가고 엘리베이터도 계속 위층에 가 있고 내려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런 뭡니까? 왠지 오늘 회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양쪽 모두 착각이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착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보다 더 강한 팀을 만나서 고전이 예상될 때 굉장히 많은 노련한 감독들께서 강팀을 만나서 내가 의기소침해 있고 내 선수들이 뭔가 기거지고 있을 때 그 전에 전혀 무관한 행동이라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대부분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있는 좋은 감독들의 의식들입니다. 그런 무관한 일들이라도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뭔가 일이 잘 될 것만 같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만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워워워 진정시키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들은 네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자기를 낮춰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뭡니까? 직전에 무관한 일도 오히려 느리게 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게 되겠죠. 그게 군대예요. 군대에 가면요. 수천 명의 훈련병이 들어왔는데요. 굳이 그 수천 명 한 명 한 명에게 바늘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2천 명의 신병에게 또 실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는 뭘 시킵니까? 자기 이름표를 달게 해요. 자, 바느질 그거 하실 때 기분 어떠셨나요? 왜 그냥 박아주면 되지 왜? 그렇죠. 예. 박아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숙달된 병사가 재봉틀로 쭉 돌리면 아무리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쉽게 끝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박음질도 잘 되겠죠. 네. 근데 그 바느질 할 때 쉬우셨어요? 근데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예, 손에 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바보구나.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다니. 이런 일들을 왜 군대에서 자꾸 배치해 놓으시느냐. 직전에 무관한 일들입니다. 얼마든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관련된 병사들이 스킬다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일을 안 배워도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줄여줘서 약간 적정한 수준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부러 무관한 행동들을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좀 약간 자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무관한 일이라도 내가 찬찬히 다른 일에 시간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진정이겠죠. 내가 의기소침하다, 반대로.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혀 무관한 일이라도 만만한 일을 골라서 그 일을 쉽고 빠르게 잘해보십시오. 의외로 나한테 많은 위안이 됩니다. 노력, 몰입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이렇게 우리를 재밌게 즐거운 착각, 긍정적 착각으로 집어넣어서 오히려 더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첫 번째죠.